조금 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아직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여야는 10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던 약속만큼은 지켰습니다. 막판 진통의 대상이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 문제는 정부와 여당 뜻대로 해체로 합의됐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3법은 11월 7일,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국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믿기지 않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문을 갖는 데 대해 총리가 딱하다고 비하 발언을 했고 여당 의원은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3년간 검경이 요청한 통신 내역 건수가 수천만 건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자원 외교 책임을 파헤쳐 보도록 합니다. 10월 31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 내일이면 꼭 200일이 됩니다. 이제서야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원내대표 등 지도부 3인이 이른바 3+3 최종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인아 PD. 자,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 조금 전에 결국 타결이 됐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제 뒤로 보이는 협상장에서 오늘 오후 4시경부터 4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법안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이렇게 3가지 법안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연합 우윤고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동에서 막판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네, 막판에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여야는 미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구성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 협상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더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네, 방금 전 8시 30분에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연합 우윤건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특별 법안으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건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우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의 진상을 꼭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당 합의사항
양단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처리를 위해 다음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먼저 낭독할게요.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 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 위원은 총 17명을 하며 이 중 상임위원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 상임위 각 1명을 포함하여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여야 5명씩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2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서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그것도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합니다. 을 지명하며 희생자 가족 대표에서는 3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출한다.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회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하나여 6개월 이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하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 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소추하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질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 대상자 자료 제출 등 거부 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 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 사유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4조를 준용한다. 이제 9다음에 10이 돼야 될 차례인데 조문 순서를 앞뒤로 정리하다가 10이 빠지고 11부터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1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12.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희생자 한 명당 한 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4.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5. 이 15항은 여야가 합의에 다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만 관련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서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특별법 TF 의원과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16.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대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적시 실시한다. 17. 이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네, 지금 방금 특별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 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장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특별법에 관한 합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검 이렇게 이원 체제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은 각각 따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해야 하며 위원회 의결로 6개월 동안 활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건에 대한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고,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혹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사실 쟁점이었죠. 어떻게 최종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여야가 추천해 특검 후보군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특검 후보군 구성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협약을 맺기로 했고, 야당은 유가족과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이 포함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유가족을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최근에 들고 나온 문제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됐고요. 대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문제 때문에 결국 시한 막판까지 몰렸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시한까지 오게 됐는데요. 해경과 소방방재청 결국은 해체로 결론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문제로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 여당 안대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두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본부와 소방재난본부로 흡수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차관급 직위를 갖고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합의된 내용이 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여야는 다음 주 오는 7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늘 합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7일에 통과가 되는군요. 오늘 타결 소식을 유가족들도 들었을 텐데요. 아직 반응이 나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죠? 네, 여야 협상안이 방금 전 발표됐기 때문에 가족 대책위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여야의 가합의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반대 입장은 따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이 있었던 오늘 몇 가지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딱하다는 비하의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습을 위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 호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제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당 대표 연설에서는 단 한 글자도 안 보였던 개헌 문제. 오늘 여당 의원들 입에서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박과 비박,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더군요. 네, 친박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복심이란 별칭대로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질의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 개헌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즉 국민 합의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국민이 좀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한 문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성결이 되고 난 뒤에 개헌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총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이 모든 아젠다에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 지표 그리고 여론 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 활성화, 개헌 논의가 동시에 가능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며 변화에 맞는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홍원 총리의 답변이 아무래도 설화를 일으킬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딱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김동철 민주연합 의원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하자 정 총리가 한 답변입니다. 정 총리는 7시간 행적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만큼 밝혀진 마당에 계속 의문을 갖는다니 참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딱하다고 비하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경이 요청한 통신 내역 건수가 약 2,600만여 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죠. 네, 정청래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통신사에 요청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이 2,600만여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숫자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민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 도를 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 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2,500만 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국민 2명당 1명이었죠.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 건이고요. 검찰이 가져간 것이 88만 건이에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에서 온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찰 없이 정권을 유지 못할 만큼 나약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자, 2,500만 건, 2,600만 건의 통신 내역을 검경 국정원이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참 이 나라의 법 체계가 어떤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수색을 중단하라, 이제 인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김진태 의원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따져본 거로 지금 9월 말 현재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루에 평균 9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다 썼냐가 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해양경찰청의 경우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함정을 건조하라고 지급한 예산을 세월호 수색비로 전용했습니다. 함정 건조비 72억 원, 유류비 275억 원 등 484억 원이 해경에서만 세월호 수색 예산으로 전용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해경이 그렇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예산을 갖다가 전용했어요. 이게 나라 돈이 지금 1,600억 원이 어디 그냥 쌓아놨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시신수색을 위해서 이제 안보 예산, 일자리 예산까지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의장과 선배 동료회원. 정 총리가 인양에 대한 답을 하지 않자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수습 비용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 호의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연설이 아니라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의 말은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는 달리 발언이라고 부르고 시간도 절반인 15분밖에 안 줍니다. 오병현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함께 살자는 눈물 어린 호소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 조작 사건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겪으며 인생 챙기기에 소홀했다며 우리 당부터 새롭게 혁신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아예 선거 제도를 바꾸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방안도 제시가 됐더군요. 문재인 의원의 방안입니까? 네, 문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요. 현행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득표한 비율만큼만 비례대표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이고 총선 때 전국적으로 A당이 50%, B당이 40%, C당이 10%의 정당 득표를 했다면 A당은 50석, B당 40석, C당 10석씩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예컨대 경북권, 더 크게는 영남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누고 각 권역별로 명단을 따로 내서 권역별 정당 득표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줍니다. 영남권에서 A당이 60%, B당이 30%, C당이 10%를 득표하고 영남권에 할당된 권역별 비례대표 수가 10석이라면 A당이 6석, B당이 3석, C당이 1석씩 각각 가져갑니다. 문재인 의원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만드는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도 민주연합의 정당 득표율이 기준선만 넘으면 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은 그 권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표성도 있어서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정세균, 문재인, 문희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넓은 선거구를 정해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정우택 의원 등도 중대선거구제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전체 의석의 반을 지역구 의원으로, 나머지 반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유권자는 62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관심도가 낮지만 다음 주 월요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는 다음 달 2차례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준 씨가 출장을 나갑니다.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센터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 배정이 줄어 오늘도 다른 센터의 일감을 겨우 넘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는 노조를 최소한의 울타리로 여깁니다. 그런 김 씨에게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의 첫 번째 직선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직접 와닿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직원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잘 그 내막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의사나 이런 게 그분 위에는 이제 지도부까지 이렇게 잘 전달이 된다라는 생각은 글쎄 이렇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로 위원장 등 임원을 뽑기로 했지만 그로부터 7년 만인 올해 처음 직선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관심도는 높지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 정규직 조합원보다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대규모 사업장 중심, 정규직 중심의 활동을 벌여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현장 사안들을 바로잡아주는 게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본조의 역할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죠. 상급 단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이 잘 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도 많이 하기도 하고 기대치가 낮다 보니 직선제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안 갖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직선제를 통한 지도부 선출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의 대표성이 향상되고 시들해진 조합원들의 관심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예와 요구를 실현하는 대의원들이지만 좀 더 조합원들이 직접 이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그런 정파의 개입력이나 이게 좀 낮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 그런 정파운동에 그동안 많이 얘기되어 왔던 폐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는 총 유권자 62만 명의 대규모 선거로 공직선거를 빼면 국내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규모의 선거입니다. 투표소도 대통령 선거보다 많은 2만여 소가 세워집니다. 승패보다 현안과 정책을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시될 때 직선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제 조합원들이든 직선제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노총이 어떤 부분이 정말 잘못됐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정말 고쳐내야지만 정말 비정규직도 더 단결시키고 비정규직 자체가 더 발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확 적극적으로 같이 토론되고 논쟁되고 오히려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관건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 직선제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느냐입니다. 근데 대의원들이 선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정파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큽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8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소수 정파의 입장이 전체 조합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직선제 선거가 잘 치러지려면 우선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요. 그다음 워낙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투표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이 깨끗한 선거로 진행되어야 아마 정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는 오는 11월 3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8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18일에는 부재자 투표, 본투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민주노총은 또 11월 15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후보 간 TV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TV는 TV 토론회를 단독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부각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 그리고 4대강 예산 낭비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정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8.1%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문창급 파동 직후 대통령에게 크게 나빠졌던 여론이 희석되면서 지난달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지만 한 달 만에 격차가 다시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집전화만 대상으로 한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50.8%에서 49%로 1.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4.9%에서 45.8%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갤럽의 주간조사에서는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46%로 3주째 동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4%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도 실시됐지만 복수의 기관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먼저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75.8%로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과반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반대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는 61.5%가 국정조사 찬성이었고, 반대는 22.3%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지금 그게 10조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돈을 갖다 퍼부은 거죠. 그런데 당시 지경부 장관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도의적인 책임이야. 자원 외교 성공을 해서 좋습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되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사항이나 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적 사업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한 것은 맞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청와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서 그 총괄을 지경부 장관이 맡은 거 맞죠? 총괄은 그때 당시로 국무총리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경부 네, 장관은 그 당시 해외 자원 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진 않죠. 우리 산하 우리 업무가 그거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 그림 5를 보여주세요. 그림 5에 보면 이게 2010년도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장관님 계실 때예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공사들이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뿐 아니라 아, 그러니까요. 이명박 정부 모든 장관들이 이게 다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경부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다른 되죠. 장관 안 하다가 제가 저렇게 했으면 뭐 제가 더 가겠지만요.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 그러면 범정부 어떻게 차원에서 했는데 합니까? 주무 장 다섯째, 자원개발 투자 자원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 예교를 추진함으로써 해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원 개발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자원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 자원 확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좀 시행 과정에서 조금 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점들, 이런 점들을 제가 꼼꼼히 챙겨보고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청와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서 새로운 자원 개발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보고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사의 CEO인 팀 쿡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론자들의 비난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을 변화시켰다는 칭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 리뷰 순서입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팀 쿡의 커밍아웃 소식부터 알아보죠. 칼럼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어제자 기고문에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신이 준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소수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역경과 편견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팀 쿡은 애플 CEO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성적인 정체성으로 고민하거나 또 혼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신이 준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할 때 캐나다 언론들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했죠. 네. 자, 동성애 반대자들 비난이 나왔겠지만요. 우호적인 평가들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팀 쿡의 기고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본인도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돕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 문구를 언급하면서 팀 쿡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애플 이사회의 아서 레빈슨 의장은 이사회와 회사 전체를 대표해서 팀 쿡이 애플을 이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진정한 리더가 뭔지를 보여줘서 감사한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또 언론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면 허핑턴 포스트인데요. 팀 쿡은 스티브 잡스가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을 변화시켰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하면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데 그 잡스가 못하는 일을 했다라는 최고의 평가였습니다. 네. 자, 팀 쿡 외에도 그동안 유명 인사들의 커밍아웃은 있었죠? 헐리우드의 영화배우로는 조디 포스터가 있었고요. 또 네. 한국에서 서코필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의 웬트워스 밀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하원 의원이 1987년 미국 의원 최초로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 2012년 재작년이죠.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언론계 같은 경우는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가 재작년에 동성애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유명 인사들이 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과 불이익 이런 것들, 차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프로풋볼 선수인 마이클 샘 같은 경우는 풋볼리그 선수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후에 2개의 팀에서 방출되는 그런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CEO가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면서 용기를 냈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브라질 대선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디우마 호세프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득표율하고 같은 51.6% 간발의 차로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자당이 룰라 8년을 했고 그리고 호세프 4년을 했고 또 앞으로 4년을 하는 이렇게 해서 총 16년을 노동자당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빈곤 구제 프로그램의 덕을 본 북부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반면에 부유층 또 신흥 중산층이 많이 있는 대도시와 남부의 유권자들은 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당 집권 12년 동안 빈곤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기업과 금융자본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이것이 호세프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사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호세프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예, 1947년생 한국 나이로 68세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군사정권에 맞서서 공산주의 무장투쟁 단체에 몸담으면서 여고생의 신분으로 무기까지 다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내내 쫓기다가 1970년대 초에 결국은 체포돼서 22일 동안 아주 가혹한 고문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점차 합법 투쟁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지만 자기의 급진적이었던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룰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후에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룰라의 후광을 입었다 이런 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재선을 한 룰라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군요. 예, 퇴임 당시에 80% 이상의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 전에도 호세프가 조금 약하니까 룰라가 다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2018년 대선에는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또 현재 룰라 자신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이 되면 우리 나이로 74세가 되는 그런 고령 문제가 있고요. 또 노동자당이 16년 집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변화 욕구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이 대통령 3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칼럼들 소개해주는 시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칼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영국 신문 가디언이 지난 수요일자로 낸 칼럼입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의 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 그분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칼럼을 소개해서 읽어봤더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국의 힘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제어하는 방법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던 요소가 있었다. 이걸 먼저 말했습니다. 네. 바로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규범 이런 것들이 힘이 지배하는 국제 정치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해법이 있다면 조금 막연한 얘기지만 대중들의 압력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의 저항, 미국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제되지 않는 미국의 힘을 그나마 억제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실패 그리고 서방이 그루지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로 확장하고 개입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저항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비판은 주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실패라고 한 거는 결국은 미국과 서방 군인들이 거기에서 희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부분에서 박노자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미국과 서방은 본인들의 희생이 있을 때만 전쟁에 반대하거나 전쟁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강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중산층 자식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1999년 세르비아 폭격이라든지 또 재작년에 있었던 리비아 폭격 이런 때는 서방 군인들의 희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방에서 무관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나 서방의 무관심
미국이나 서방이 무관심한 경우에는 중국이나 또 러시아, 중남미 같이 미국하고 다른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횡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칼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언론에 실린 칼럼도 하나 갖고 왔어요. 예, 지난 월요일 경향신문에 실린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 장관 승인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하중 교수가 썼는데요. 지금 이분은 교수지만 검사 출신이고 또 통일부 장관 법률보좌관을 지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규에 특히 밝은 분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 장관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핵심 내용이 뭡니까?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4조가 있는데 전단 살포 행위는 바로 그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전단의 경우는 북한에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장관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하중 교수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가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물품의 이동임을 법문상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승인 대상인 반출과 반입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수긍이 가는 설명이군요. 예. 뉴스케이가 비행금지 구역에서의 그런 그 풍선 날리는 것이 예. 항공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협력교류법까지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반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령 풍선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이라든지 또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전략 물자를 매달아 보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를 받게 될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통일부 장관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거냐, 이런 강력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에는 통일부가 어떤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낡은 무쇠 주전자 얻어와서 두껍게 쌓인 녹을 긁어냅니다. 주전자 주둥이가 얇아져서 물을 따르기 불편하게 이질어지고 면도 고르지 않습니다. 집게 끝으로 조심조심 잘라내고 줄질을 해서 단정하고 쓸모있게 다듬었습니다. 걸핏하면 떨어지는 작은 뚜껑은 꼭지에 끈을 묶어서 손잡이 가운데 매달았습니다. 자주 쓰면 생명을 되찾을 겁니다. 쓰다듬듯 조심조심 대해야 할 것이 낡은 주전자뿐이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쓰다듬듯 따뜻하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지난 28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말이 유죄일 뿐 봐주기 판결의 결정판입니다. 어떤 매체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합니다. 국정원의 조작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정원장까지 인정하고 사과한 마당이었으니 유죄가 나오는 건 기소되는 순간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국정원 간부 4명 중에서 주범이라는 김 과장 1명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윗선이랍시고 기소한 대공수사처장, 사조직으로 치면 중간 보수쯤 되는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나머지 둘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동포인 협조자들은 가뒀습니다. 이래놓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 차라리 이렇게 적었으면 솔직하다는 생각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김 과장에게는 걸린 책임을 물은 것이고 협조자들에게는 자백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